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시사 아카데미의 일본 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최인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일본에 대한 새로운 생각, 이런 제목으로 일본 공부를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라고 해서 제가 특별히 만든 건 아니고, 최근 2020년 한 해 동안 일본의 현재가 어떤지에 대해서 지난 한 1년 동안 제가 신문에 컬럼을 계속 쓰면서 일본의 현재를 같이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이제 공부하실 내용은 연초에 나온 일본에 대한 새로운 생각, 이 단행본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려는 가장 큰 취지는 일본의 현재, 과거가 아닌 현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일 간에 그 좋지 않았던 여러 가지 과거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1500년대 어떤 임진왜란이라든지 아니면은 1910년도에 한일 강제 병합이라든지 그런 과거를 떠나서 지금은 2020년하고도 2021년이니까 과연 2020년대의 일본은 어떤 모습일까? 2020년대의 일본의 객관적인 실체를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알므로써 일본을 알 수 있고, 그러한 기반 위에서 한국이 어떻게 일본에 대처를 해서, 가장 큰 우리의 관심은 역시 대한민국의 국익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최근 한 50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온 것처럼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고, 또 그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도 조금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은 일본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일본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두 가지가 가장 큰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일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러한 관점 하에서 일본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일본과 경쟁하고 결국은 일본을 우리가 극일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선의의 경쟁을 해서 일본은 물론이거니와 한국, 양국이 세계사적 관점에서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알기 전에 일단 객관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포인트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관점, 또 군사적인 관점, 또한 경제적인 관점, 사회, 문화, 여러 가지 시각으로 일본을 우리가 이제 분석해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부하려는 기본적인 관점은 경제적인 포인트입니다. 물론 경제가 다냐 하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한 나라의 국력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경제적인 거죠. 경제가 기초가 돼야지 거기에서 군사력도 나오는 것이고, 군사력이라든지 그게 제대로 돼야지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외교적인 역량이라든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제대로 보려면 일본의 지금 경제력이 과연 어느 수준일까? 그리고 일본을 제대로 보는 거는 일본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일본과의 한일 관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과연 한국은 일본하고 비교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것일까?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종종 지금 여러분 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아마 우리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한국경제신문에서 한 31년간 기자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취재 기자로서. 그리고 도쿄 특파원을 포함해서 일본에 한 3차례 거주하면서 근무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 32년 전 제가 처음 신문사에 입사했을 때하고 지금 일본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지난 한 30여 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국력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좀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경제적인 지표를 한 몇 가지 보면서 오늘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적으로 볼 때 일본의 경제적인 위상이 어느 정도일까를 아주 잘 볼 수 있는 그래프거든요. 요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980년부터 10년 단위로 전체 세계의 GDP에서 일본하고 한국의 그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요 그림만 보더라도 일본의 경제적인 위상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또 한일 간의 어떤 그 격차가 어느 정도로 지금 좁혀지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요거 보세요, 한번. 1980년대 보면은 세계 GDP에서 일본의 비중이 9.92%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0.58%였거든요. 그럼 요거 단순 계산해 보면 10대 0.5 정도라고 한다면은 아마 1980년대의 경제력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한 20분의 1 정도라고 단순 볼 수 있겠죠. 반면 바로 지난해를 한번 보세요. 2019년을 보면은 일본이 5.93대 한국은 1.90이니까 뭐 요거를 한 6대 2라고 본다면 일본과 한국의 경제력 격차는 한 3대 1 정도까지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프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게 또 하나 좀 재미있는 그래프인데요. 요거는 소위 얘기하는 G7 국가라고 있죠. 세계 선진 7개국,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인 7개 국가를 보여주는 그래프거든요. 이거를 보면은 미국을 시작으로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이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이제 1인당 국민 소득 기준으로 3만 달러 정도를 본격적인 이제 선진국의 진입의 기준으로 보는데, 그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은 이제 2008년, 3년 전인 이제 만 2년이 지났죠. 2018년도에 이제 1인당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 보면은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하신 거하고 연도가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81년도에 10,000달러, 87년도에 2만, 92년에 3만, 그리고 벌써 26년 전인 1995년도에 4만 달러에 돌파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최근 우리나라가 꾸준히 1990년대부터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하나 우려스러운 거는 여기서 보신 것처럼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가는 기간이 한 12년이 걸렸다는 거.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2만에서 3만이 5년, 3만에서 4만이 3년밖에 안 걸렸다. 이런 걸로 볼 때 최근에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서 선진국에 이제 망군턱에 접어든 건 사실이지만, 이대로 우리가 선진국인 다른 G7 국가처럼 4만 달러를 무사히 계속 갈 수 있을지, 또 얼마나 짧은 시간 내에 4만, 5만 달러로 갈 수 있을지, 그것이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뭐 한일만 비교하면은 이제 두 나라의 관계는 알 수 있지만, 역시 이제 세계를 움직이는 자본주의의 중심국인 미국이기 때문에 역시 미국을 봐야지 세계의 흐름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인당 히토리 아따리노 명목 GDP라는 이제 일본 그래프를 갖고 온 건데요. 여기 이제 실선이 일본이고 점선이 미국입니다. 과연 이걸 보면 역시 미국이 대단하죠. 미국은 지금 한 번도 꺾임이 없이 지속적으로 6만 달러를 돌파해서, 물론 이제 미국 내부적으로도 뭐 빈부격차가 심하다든지, 최근에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그 선거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어떤 미국 내부 사회의 내부에 격렬한 어떤 이제 갈등이라든지, 또 소득 상위 계층하고 중하위 계층 간의 빈부격차라든지, 미국도 물론 굉장히 큰 이제 문제가 많긴 하지만 전체적인 역시 국력적인 경제력으로 보면 꾸준히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실체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반면해서 일본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거는 1990년대 중반에 일본이 이제 벌써 4만 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미국을 한참 앞섰죠.
그래서 1980년 정도 되면 재팬 에즈 넘버원 아니라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일본이라는 이러한 용어가 미국에서 대유행이 되고 일본을 배우자라고 하는 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버블 경제가 만들어지는 1980년대 중후반 아닙니까? 그 당시를 보면은 1980년부터 1950년까지는 분명히 1인당 GDP 수준에서도 미국을 앞선 거죠. 근데 다만 일본은 그 뒤로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 한 30년 사이에 일본을 보면 4만 달러 선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올라간 적도 있고 내려간 적도 있고 꾸준히 등락을 하면서 4만 달러 선을 유지는 하고 있지만 미국과 같이 지속적인 상승 커브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일본 경제의 주요한 또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역시 이제 우리의 관심은 한국하고 일본이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본 그래프처럼 한일 간의 경제적 격차는 전체 국내 총생산으로 보면 1980년도에 한 20대 1 규모에서 2019년인 경우에는 한 3대 1 수준까지 분명히 좁혀진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965년도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연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국교 정상화 이후에 어떻게 지금 좀 변화해 왔을까를 한 번 더 보는 것도 오늘 우리가 일본에 대한 새로운 생각, 일본을 좀 객관적인 실체를 볼 수 있고 또 한일 간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뭐 그래프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이제 통계를 제가 2018년도로 이제 접은 이유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20년은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세계적으로 비행기도 뜨지 않고 여행도 못할 정도로 국제 간의 지금 무역 관계가 끊긴 상태였고요. 2019년은. 그래서 사실은 2019년에 국제적인 무역이라든지 세계 여행자 숫자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의미를 갖기가 어렵거든요. 2020년. 그리고 2019년은 또 우리 한일 간에 있어갖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19년 7월 1일부터 그 일본의 반도체 소재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로 인해서 2019년 하반기부터 양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좀 얼어붙어 있고 지금 굉장히 갈등이 고조된 상태여서 무역이라든지 여행자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한 50년에서 60년대 사이를 볼 수 있는 그래프로는 1965년 국교 정상화로부터 2018년까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보면은 양국 간의 무역 총액은 2억 달러에서 851억 달러. 그럼 단순 계산하면은 한 425배 정도가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역 총액은 한 430배 정도 늘었고, 그 양국을 오가는 왕래자 수는 2만 명에서 연간 1,050만 명으로 거의 이거는 뭐 500배 이상이 는 거죠. 양국 왕래자 수는. 그리고 한국 진출한 일본 기업사 수도 15개에서 1,074개니까 이것도 뭐 500배 이상이네요. 단순 계산해도 한 600배가 넘는가요? 예, 그렇죠. 그리고 뭐 대한국 투자액이라든지 제3국 협업안건. 이제 제3국 협업안건이라는 거는 한국과 일본의 기업 차원에서 협업을 해서 제3국에 공동 진출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에 공동 합작 공장을 건설한다든지 이렇게 협업을 해서 제3국에 진출한 건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런 그래프를 본다고 하면 뭐 양국 간의 국교 정상화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과거사 문제라든지 뭐 독도 문제라든지 뭐 이렇게 뭐 종종 한일 간에 최근에도 일제시대, 병합시대의 어떤 강제징용공이라든지 위안부 문제로 인해서 양국 간의 이제 갈등이 더 커지기도 하고 더 불거지기도 하지만 1965년 이후에 양국의 국교 정상화 이후에 한 60여 년간을 보면 꾸준히 양국은 적어도 경제적인 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그 규모도 커져 있고 실질적으로 협력의 관계가 긴밀해진 거를 분명히 지표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네.
뭐 최근 이제 몇 가지 이제 지표를 살펴본 것처럼 그럼 과연 지금 현재 양국 간의 경제력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제 규모로 요건 2019년 최근치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GDP 경제 규모는 일본은 여전히 이제 하나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종종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그냥 이제 제가 단순하게 학생 여러분,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죠? 라고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수업을 하거나 대학 학교에서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이제 요 시사 아카데미에서 일본 경제나 뭐 일본 관련 이제 비즈니스 일본어 같은 거 수업을 할 때 이제 학생들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이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서로 이제 한번 그 감을 보면 그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뭐 성인 대상의 어떤 수업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뭐 대부분 질문이 한일 간의 격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면 뭐 어떤 많은 분들은 예, 뭐 한 20년 또 어떤 분은 한 10년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워낙 이제 IT라든지 이제 통신이라든지 최근에도 이제 그 코로나 사태에도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디지털화 전자정부라든지 이렇던 디지털화에서의 어떤 기술 수준이라든지 사회적인 제도적인 시스템은 사실 뭐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것처럼 상당히 지금 우수하게 우리가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야 될 정도로 아주 정상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뭐 효과가 있는 것 때문인지 최근에 물어보면은 뭐 일부 학생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뭐 앞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제 대답하시는 분도 분명히 이제 나타나 있고요. 근데 하여간 전반적으로 한 20년, 30년 전,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그 한국경제신문의 취재 기자로 시작했던 1980년대 말만 하더라도 한일 간의 경제 격차 어느 정도예요? 제가 이제 기업인들한테 여쭤보면은 뭐 그래도 아직 한 뭐 20년, 30년 정도 한 세대는 차이 나는 것 같아요. 30년 전에는 분명히 그렇게 대답한 기업인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 이렇게 일부 의견 편차를 좀 이제 덜어서 하면은 예, 뭐 한 10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하나 또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경제력 격차로 볼 때 최근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뭐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을 흔히 쓰긴 하지만 분명히 중요한 거는 그 경제력 규모인 GDP로 볼 때 여전히 일본이 세계 3위인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이 세계 3위의 지표 자체가 적어도 향후 한 2030년, 2040년, 그리고 한 2045년 정도까지는 일본이 세계 3위의 경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는 것은 또한 분명한 예측치입니다.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일본이 3위고 우리나라가 12위에 1인당 국민소득은 일본이 4만 847달러, 한국은 3만 1,431달러. 그리고 또 재미있는 통계는 이제 뭐 다음에도 제가 좀 또 보겠지만 역시 일본이나 한국이나 결국은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해서 살아가는 나라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만큼 해외 시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큰 나라죠. 그래서 세계 수출 1위 제품이 어느 정도냐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일본이 171개, 그리고 한국은 77개.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일본이 2019년에는 0.7%, 그리고 한국은 2.0%. 그리고 역시 경제력에서 또 대단히 중요한 게 인구수입니다. 아무리 1인당 GDP, 서방 국가 중에서 유럽의 일부 국가들 보면은 작지만 뭐 국민소득이 6만, 7만, 8만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몇백만 명. 근데 사실은 그거는 300만, 400만 명 정도의 나라가 국민소득 5만 달러를 계속 유지하는 거는 그렇게, 물론 어렵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요. 근데 적어도 우리나라 같이 5천만 명, 또 일본 같이 1억이 넘는 나라가 경제력 수준을 계속 선진국 수준인 1인당 4만 달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는 하여간 2019년 기준으로 일본은 1억 2,650만 명, 그리고 우리나라는 5,164만 명이라는 것도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어떤 그 지표겠고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제가 이 척에서 이제 좀
그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얘기하겠지만 선진국 중에서 우리가 또 하나 그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일본은 이 인구 감소 시대에 벌써 접어든 게 10년이 넘었다는 것도 우리가 향후에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뭐 경제 성장률 전망치죠.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해계 연도가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020 해계 연도가 끝나려면 아직 3월 1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IMF의 최근 나온 이제 통계치 보면은 2020년도 경제 성장률은 대부분 전망치죠. 아직 해계 연도가 안 끝난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2020년은 코로나의 그 사태 여파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것처럼 중국 경제 성장률이 아마 1월 중순인 오늘 아침에 나왔던데 작년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성장률이 2.3%인가요? 제 기억에는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중국은 어쨌든 플러스 성장을 유지를 했고요. 물론 중국의 경제 성장률 2.3%라는 거는 최근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죠. 중국이 계속 지금 그 10%대를 유지하다가 한 7%, 8%로 떨어진 것도 한 1,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지난해 2.3%라는 거는 코로나 사태를 감안을 하면 세계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선방한 수치지만 중국의 그런 중진국 수준의 중국이 지금 이제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선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로 볼 때는 아직 1만 달러가 안 되죠. 5천 달러 정도에서 1만이니까 그러한 나라 수준으로 볼 때는 이제 당분간은 중국 경제 성장률이 그래도 한 5.0%에서 7, 8%를 가는 게 이제 성장하는 추세니까 이제 나머지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 독일, 미국 다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네. 그러고 조금 더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요건데요. 그 주요국의 대외 의존도라 하면 수출과 수입을 합친 게 대외 의존도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대외 의존도가 한국이 좀 굉장히 높습니다. 63.7%, 중국보다도 거의 2배죠. 일본은 사실은 28.1%.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대외 의존도가 높다라는 거는 역으로 얘기하면은 내수 시장이 작다라는 의미죠. 결국은 내수 시장이라는 거는 인구력에다가 소득 수준이니까 결국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경기 변동이 심한 게 전세적으로 경기가 살아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 좋아졌다가 세계적으로 경제가 위기 국면에 들어가거나 불안정해지면 막 금방 주식이 떨어진다든지 물론 최근에 보면은 지난 2020년 특히 요번 올 2021년 1월 들어서도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로 잠재력이 꽤 커졌고 그 기반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외부 변동에 대해서 예전만큼은 상대적으로 충격을 덜 받고 안정성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세계의 경기 변동이 상대적으로 특히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비교하는 일본에 비해서 훨씬 더 해외 시장의 불안정성에 많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러한 지표상으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요게 최근 2020년 하반기에 서울대 김세지 경제학과 교수께서 쓰신 논문을 요약한 신문 칼럼인데 이제 물론 저는 아직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본 그래프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에 오는 기간도 꽤 10년 이상이 걸려서 오래돼 있는데 지금 벌써 이제 코로나라는 외부 복병을 만나긴 했지만 지금 우리가 2018년에 3만 달러의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진입을 하고 나서는 바로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적어도 일본 수준만큼 1인당 GDP, 국민소득, GNI 한 4만 달러, 4만 5천 달러까지 계속 지속 성장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 가능을 하려면 지금처럼 우리가 그냥 막연히
지난 한 30년, 40년 동안 성장을 해왔으니까 뭐 앞으로도 지금 우리 앞에 갔던 G7 국가들처럼 4만 달러도 가고 5만 달러도 가지 않겠거니 이렇게 막연히 그냥 기다려서는 그게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죠. 왜냐? 바로 벌써 우리가 저성장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도 떨어져서 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저성장기를 극복을 하고 경제 성장률을 다시 높이는 게 필요를 하거든요. 물론 그러한 경제 성장에 대해서도 뭐 학자적인 관점도 다르고 어떤 사회적으로 볼 때도 어떤 정당에서도 다릅니다. 꼭 국민소득이 4만 5만 달러로 가야 되느냐. 4만 5만 달러로 가면서 앞에 우리가 미국에 본 것처럼 6만 달러를 넘어간 미국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계층 간 갈등이 심하고 빈부격차가 심해졌느냐. 그런 미국의 길이 바람직한 우리의 성장 모델이냐라고 하는 만약에 질문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다른 관점이 있겠지만 적어도 근데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중산층 입장에서 지금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또 잘 살려는 욕구가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강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적어도 4만 달러 이상으로 성장을 하려면 뭔가 경제 성장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벌써 저성장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고민을 좀 더 해야 되고 경제적인 지속 성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그 일본에 대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일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객관적인 상황, 현실 상황, 일본의 지금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고 한국의 경제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 일본과의 어떤 그 대응이랄까요? 아니면 관계를 가져갈 수 있냐라는 걸 보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경제 지표를 몇 가지 살펴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일본에 대해서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일본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오해라고 하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어떤 관리자급이라든지 제일 정점에 올라와 있는 50대, 60대 아니면 진짜 그 더 위에 70대, 80대 분들이 보는 일본의 모습은 사실은 2020년대 일본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분들도 꾸준히 지식을 습득을 하고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알긴 하지만 워낙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그런 관념, 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분들은 아무래도 30년, 40년 전에 본인이 한창 공부를 할 때 10대, 20대, 30대에 쌓였던 일본적인 관점이 많을 것이고 거꾸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요즘도 수업을 하다가 어떤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이제 한 고등학교, 일본 대학을 지금 목표로 하는 우리 이제 시사에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이제 그런 학생들은 아무래도 뭐 스마트폰 세대다, SNS 세대이기 때문에 주로 접하는 게 IT라든지 뭐 오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통신 우리가 훨씬 낫죠. 스마트폰 한국이 잘 만들어요. 우리가 더 앞서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러한 10대들 20대 대학생들 관점을 볼 때는 우리에 갖고 있는 장점 아니면 본인이 접하는 그 부분에서를 가지고 또 일본을 보기 때문에 그 격차가 꽤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시대적인 격차 아니면 일본이라는 게 커다란 하나의 코끼리 같은 게 있다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그 오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코끼리의 코만 만져보고 그게 코끼리다. 어떤 사람들은 저 발 뒤꿈치에 있는 발톱만 만져보고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나라고 이제 오해를 하는데 우리가 코끼리의 실체를 제대로 보려면 아니면 거대한 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숲속에 가서 보면 그 나무 하나밖에 안 보이지만 그 거대한 숲을 보고 산을 보려면 적어도 10리, 50리, 100리 뒤에서 크게 조망을 해야지 그 전체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이제 새로운 생각은 오늘 2020년대의 일본을 우리가 제대로 보기 위해서 그 정치적인 또는 사회, 문화, 자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중요한 거는 어느 나라건 결국은 이제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경제력이 가장 기본이다.
경제력이 기본이 돼야지 군사 무기도 많이 개발하고 만들고 해서 군사력도 커지고, 군사력이 바탕이 돼야지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역량 파워도 커지고, 결국 이제 세계에서 유일한 슈퍼 파워가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데, 결국 미국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당연히 군사력이죠. 그럼 미국의 군사력은 어디서 나오냐? 그만큼 미국의 경제력, 생산력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건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의 그러한 경제력은 어디서 나오냐? 결국은 정치 엘리트들, 정치 지도자들이 그거를 뭐 만들고 운영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일본을 또 제대로 보려면 일본의 경제, 매크로한 경제, 또 그 경제의 주체인 기업들을 들여다봐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또 그러한 경제 구조라든지 기업을 움직이는 그 상위 개념에는 정치 엘리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가 그만큼 또 사회에 중요한 것이고, 그럼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10년의 역사가 더 빨리 성장할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치부터 일본을 좀 이제 들여다볼 건데, 뭐 여러분이 또 궁금한 거는, 제가 오늘 이 책을 만든 거는 사실은 2020년에 연간 발생한 정치, 경제, 사회, 자연을 가지고 이제 테마를 가지고 만든 건데, 바로 올해 2021년 1월에 어떤 일이 지금 일본에 일어났냐를 먼저 좀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하여간 제가 저는 일본에도 한 3차례 거주를 했었고, 그 2010년대 중반 이후에 귀국한 뒤로도 매년 분기별로 한 4차례 정도는 일본을 가서 현장 취재도 하고 자료도 구하고 계속했는데, 정말 저도 코로나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 2월 중순에 가고 나서는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은 이제 일본에 그 비행기로 방문을 못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일본에 이제 활동하고 있는 어떤 일본의 뭐 연구자분들이라든지 기업분들, 또는 이제 한 20년, 30년 가까이 지내온 제일교포 분들을 매일 제가 카톡을 합니다. 뭐 좋은 자료 있으면 보내주세요. 저 요즘에 일본에 뭐가 궁금한데 뭐 알려주세요. 라고 굉장히 이제 그러한 이제 SNS를 통해서 저도 일본의 현지 소식을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데, 요거 이제 한 일주 전에 제가 올해 쓴 첫 번째 컬럼인데, 올해 코로나19가 일본도 정말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재밌는 게, 일본의 이 책에도 일본의 이제 종교에 대해서도 제가 다루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새해를 맞는 딱 중요한 이제 의식 같은 게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냐면은, 저도 일본에 있을 때 보면은 이제 지인들하고 같이 연말 연시를 보내는데, 보통 이제 12월 31일, 이제 한국으로는 섣달 금음날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일본 같은 경우에 보통 사람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NHK에 우리나라도 이제 얘기하는 가요 홍백전 있지 않습니까? 코하쿠 웃다 갓센이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저녁 한 7시부터 이제 그 저녁을 먹으면서 일본의 가장 대표하는 연중, 가장 인기 있는 남녀 가수들의 홍백전 12시까지 하거든요. 그거 보면서 지인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같이 이제 맥주 마시면서, 니온주 마시면서 이제 새 날을 맞고, 이제 해가 바뀐 첫날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종교는 사실은 다종교 성향이라서, 일본 사람들 보면은 보통 살아가면서 뭐 3가지 이제 종교를 접한다고 흔히 그러는데, 그래도 대부분 이제 전통 종교인 신토, 우리는 이제 한자로는 신도라고 그러죠. 신토 의식으로 새해 첫 출발을 하거든요. 진자, 웬만한 동네에는 진자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첫날도 하지만 보통 이제 포함해서 연초 한 3일 정도는 대부분 이제 빨간 날이라서 연휴거든요. 새해 연휴. 그래서 새해 연휴 3일 동안에는 첫날이 시간이 되면 대부분 첫날에 이제 많이 가지만, 첫날이 이제 여의치 않을 경우는 이제 둘째 날이나 셋째 날에 동네에 진자에 가서 이제 올해의 무병장수라든지 새해 소망 같은 걸 비는 게 일본의 가장 이제 중요한 하츠 모델하고 전통 의식인데, 올해는 이거부터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몰려서 밀접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심지어 뭐 일부 진자들은 아예 이제 사람을 한 10분의 1만 제한해서 받는다든지,
특히 뭐 어떤 진자들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마세요. 대신 그 평소에 오시는 분들에게 그 동영상으로 서비스를 이제 보내준다든지 뭐 이런 굉장히 차이도 있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일본은 역시 이제 겉에서 보는 거하고 달리 그 일왕, 일본에서는 이제 천왕이라 그러죠. 일왕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무게감이 있는데, 그 일왕이 새해 신년 메시지를 이제 그 도쿄에 있는 이제 왕궁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시민들을 보면서 향해서 발표를 하는데, 올해는 그 의식이 없어졌어요. 보통만 몇만 명씩 줄 서갖고 모여서 보는데, 올해는 이제 그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도 저기 동영상으로 그냥 미리 만들었던 걸 1월 1일 날 이제 동영상을 이제 공개하는데, 그러한 저 비대면으로 하는 것도 전례 없었다고 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일본은 굉장히 전통과 간습을 또 중시하는데, 그동안에는 그 일왕이 혼자서 이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는데, 올해 동영상에서 공개된 거는 이제 그 왕비도 함께 덕담을 이제 메시지를 발표해 갖고 굉장히 이게 그 획기적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평등에서 좀 이렇게 오픈데이인 거죠. 그런 다 이런 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새해 들어서 긴급 사태 지금 선언이 처음에는 도쿄도를 비롯해서 수도권 4개 지자체에 했다가 그 다음 주에 지난주였죠. 7개 오사카, 교토, 효곡, 현까지 해갖고 11개 지자체로 늘어났고, 이번 주 들어서는 일부 지자체도 자발적으로 또 긴급 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지금 일본도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올해가 그 연기된 도쿄 올림픽이 7월에 1년 연기돼서 열리기로 돼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열릴까? 가 굉장히 또 전 세계적인 관심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그 경제 그래프도 봤지만 그 2020년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게 올해 이제 정상으로 되면서 이제 급 회복을 하기를 이제 일본 분들은 기대를 하는데, 과연 올해 일본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지 그것도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하나의 관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일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회를 움직이는 거는 역시 이제 정치 엘리트거든요. 정치 엘리트 또는 이제 뭐 관료 엘리트, 또 이제 기업, 경제 권력을 갖고 있는 재계 엘리트, 뭐 이러한 사회의 상류이천 계층들이 결국은 이제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데, 우리가 이제 일본을 좀 그 분석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좀 보려면 과연 일본의 지배 엘리트층들이 누구일까를 한번 그걸 유심히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는 그 흔히 그 1868년에 이제 일본의 근대화 산업화를 가져온 게 메이지 유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868년 메이지 유신을 계기로 해서 일본이 다시 한번 그 중세 도쿠가와 막부, 소위에 의하는 그 장군 중심의 그 체제에서 그 메이지 유신의 일왕 체제, 하나의 그 일본의 서구식 민족 국가, 그 일왕을 중심으로 해서 단일 민족 국가의 근대화 산업화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 이제 메이지 유신의 주력 세력도 하급 사무라이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중요한 게, 그러한 메이지 체제가 미국과의 서방 국가의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1945년 일본에서 이제 종전이라 그러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제 패전이라고 하는데, 그 종전 이후에 일본이 또 한 번 굉장히 이제 미국 주도에 의해서 이제 서구식 자본주의, 서구적 민주주의, 입헌민주주의 국가로 이제 탈바꿈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최근 한 150년의 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도 자세히 뜯어다 보면 큰 변동은 있었지만 내부 사회 그 계층적인 상위 엘리트 계층은 큰 변화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러한 이제 작년 9월에 아베 총리가 8년, 그 전에 1년을 한 것까지 포함해서는 사실상 8년 8개월의 장기 집권을 마치고 스가 총리로 이제 그 국가 최고 책임자가 이제 바뀌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일본에서도 또 장관들도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배 계층은 좀 거꾸로 올라가면 그 메이지 유신 그 전 또 도쿠가와 막부까지 포함해서 아니면 더 일본의 중세시대까지 해서 전국시대까지 포함하면 결국 일본의 사회의 지도층들은 그 사무라이의 후손들이라는 게 쭉 지금 찾아보면 많이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베 총리도 보면은 우리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그 세습 의원 출신이고 아버지가 외무장관을 했고 외조부가 기시노부스케가 총리를 했고 이런 아주 명문 어떻게 보면은 귀족이죠. 정치 귀족 출신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그런 장관들이라든지 국회의원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지만 현재의 국회의원들의 한 25% 정도도 직간접적으로 그런 의원을 세습한 그런 세습 의원이라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조금 표피적인 게 아니라 내면적으로 살펴볼 때는 일본은 사무라이의 나라다. 사무라이가 어떤 엘리트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본에서 나오는 정책이라든지 한일 그런 대응 관계를 볼 때 일단 사무라이적인 그런 일본의 직업 아니면 계층적인 사람들의 그런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유심히 잘 관찰을 해보면 훨씬 더 일본의 실체나 그거를 좀 잘 들여다볼 수 있고 그런 걸 잘 봄으로써 우리가 최근에도 양국 간의 외교 현안이 많은데 그 현안을 대처할 때도 일본의 지배적인 사람들은 사무라이 또는 그 사무라이의 계층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쨌든 일본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이제 시대도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었지만 일본을 쭉 흐르고 있는 맥락 속에는 하나의 어떤 가치관이랄까요? 그런 이제 사무라이 정신 이런 것이 맹맥히 살아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 현재 일본의 어느 나라나 최고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이 됐건 총리가 됐건 총리 한 사람이 모든 정책 결정을 하거나 방향을 확 바꾸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중요한 정책은 최고 국정 책임자인 국가 원수가 하는 거니까 스가 일본 총리가 작년 9월 하순부터 일본의 최고 국정 책임자가 됐기 때문에 스가 일본 총리를 우리가 조금 이제 들여다보는 것도 꽤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흔히 이제 스가 총리를 보면서 당시 이제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흑수저 총리다. 아키타현의 딸기 농가의 빈농 출신이다. 이렇게 해갖고도 막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그거는 아마 정치 지도자가 최고 국정 책임자에 올라올 때 조금 더 극적인 그런 개인적인 히스토리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과장된 거가 있다라는 게 또 일본 현지의 이제 지인분들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크게 이제 주목할 건 아닌데, 그러니까 빈농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정상적인,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일본 여행 많이 가보셨겠지만, 일본은 특히 이제 지역하고 지방이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역에서 어떤 농장을 운영한다든지 어떤 축산업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꽤 중산층이죠. 중산층. 그렇게 빈농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좀 한번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이제 아베 총리하고 다른 거는 아베 총리는 어쨌든 할아버지 조부나 아버지가 거의 일본의 총리급으로 있던 아주 명문 정치 귀족인 반면에 스가 총리는 어쨌든 혈혈단신 수도 도쿄에 올라와서 본인이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정치도 자기 힘으로 입문을 해갖고 저 밑바닥에서 차근차근 자기 힘으로 올라왔다는 의미에서는 분명히 자수성가형 총리인 거는 맞고요. 그리고 잘 알려진 것처럼 엄청나게 성실하고 일에 빠져 있는 일벌레라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아이가.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일본에 저거 이제 스가 총리가 되고 나서 종종 일본 현직 언론인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스가 총리 어떨 것 같아요? 일본이 뭐 많이 달라질까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은 어쨌든 뭐 그 언론사 기자들도 일본 국민이니까 이제 좋은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한 뭐 90% 9대 1 정도로 장점을 많이 얘기하지만 한 뭐 10% 정도는 네, 너무 뭐 이제 성실하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큰 국가 비전을 가진 아니면 한 이상을 가진 그런 국가를 변혁시킬 만한 그런 담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지도자는 아닌 것 같다. 이건 뭐 역으로 얘기하면 뭐냐. 행정가형 국가 지도자라는 거죠. 그건 뭐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커다란 혁명적인 변화가 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건 물론 이제 스가 총리 개인적인 그거 혼자 갖고 한다고도 되는 건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그런 그 조직을 중요하는 일본의 사회적인 문화, 전통과 관습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 또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일본 국민들의 어떤 보수적인 성향, 이런 거를 따질 때는 설령 스가 총리가 막 획기적인 혁명적인 변화를 막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내부 반발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스가 총리는 이제 행정가형 그런 안정지형적인 성실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그렇다고 해서 막 전임 아베 총리처럼 굉장히 극우적인 본인의 그런 쇼맨십,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막 큰 막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좀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굉장히 극적인 뭐 그런 대책을 쓴다든지 아니면 좀 약간 오버한다든지 아니면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경책을 막 구사를 해서 양국 관계를 갈등으로 몰아넣으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에 유리한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피하지 않을까라고 일본에 계신 분들도 많이 뭐 이제 예측을 해서 그거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그 스가 총리 시대에 지금 이제 주목할 포인트는 크게 봐서는 이제 두 가지예요. 결국 당면 현안은 일본이 작년 연말부터 특히 스가 총리가 집권하고 나서도 코로나 방역이 안정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막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당면 현안은 코로나 방역을 얼마나 짧은 기간 내, 단시간 내 효과적으로 대처하느냐가 이제 스가 총리의 어떤 정치력의 그 이제 국민들로 볼 때는 그 시험대에 오른 거죠. 그 지지를 받을 것인가라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 총리가 일본의 어떤 변화와 혁신을 이번 주에도 국회에서도 올해 연두 시정연설에도 밝혔지만 일본의 디지털 변화를 굉장한 정책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거든요. 그럼 결국 중요한 거는 이러한 변화의 과제를 얼마나 속도감 있게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디지털 청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한 행정 조직을 만들고 또 기업이라든지 국민들의 그런 생활 속에 그런 디지털화의 변화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에 그런 스가 총리의 그런 지도력이랄까요? 리더십이 이제 판단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정치적인 그 방역의 해결, 또 하나는 디지털화를 통한 일본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이런 두 가지 정책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스가 총리가 지금 이제 크게 보면 어차피 2021년 9월에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해야 되고 10월이 현재 중의원의 임기 만료거든요. 결국은 9, 10월 안에는 일본에 이제 새로운 총리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당면 현안 과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스가 총리가 올 9월까지의 1년만 하는 단명 총리가 되느냐 아니면 적어도 1+3년 자민당 총재 임기가 3년이니까요. 이번 9월에 신임 총재가 되면은 만약에 뭐 지금 구도로 봐서는 거의 뭐 자민당 총재 일본의 정치 그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 최대 집권당의 총재가 그 의원내각제에서 총리가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워낙 야당과
집권 다민당 간의 그 지지율 격차가 뭐 거의 뭐 10배 가까이 나기 때문에 거의 집권 자민당의 총재가 되면은 총리가 되는 걸로 보면 되거든요. 그럼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총리가 다시 연임이 돼서 향후 3년 이상을 더 하는 그래도 중기, 장기형 그런 총리가 될 것인가가 이제 관점 포인트입니다. 결국 그게 이제 9월에 총재 선거가 되는데 일본의 이온 내각제는 또 이제 특이한 게 임기 만료 전에 언제든지 그 본인이 그 국회를 해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1월부터 9월 사이에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할 수 있는데 뭐 하려면 하겠지만 지금 워낙 그런 코로나 방역을 해야 되고 7월에 도쿄올림픽이 열리느냐 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막 쌓여 있는 과제가 많아서 적어도 7월 전에는 국회 해산하고 총선거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7월 못하면은 결국은 도쿄올림픽이 하든 안 하든 간에 결국은 그런 7, 8, 9 요 이제 3분기에 그 총선 선거를 할 수밖에 자민당 총재 선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 당분간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스가 총리가 이제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보는데 뭐 정치라는 거는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거니까 사실 뭐 작년에 9월 아베 총리가 물러날 때만 해도 한 그렇게 뭐 갑자기 일주일 만에 물러날지 누가 뭐 예측을 했겠습니까? 물론 내부적으로야 이제 그런 판단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일본에서는 지금 당면한 그 코로나 방역의 대응 그리고 7월 예정된 그 올림픽이 제대로 열릴까 그리고 9월까지 총재, 자민당, 집권당 총재가 바뀔지 안 바뀔지 또 10월 총선에서 뭐 여당이 아마 이기겠지만 그래도 또 모르는 일이죠. 야당이 또 막 연합을 하거나 아니면 여당 내에서 또 이탈 세력이 만들어져서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여당의 일부 세력이 나와서 야당하고 연합을 해서 정권을 바꾼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도 올해는 지금 1월부터 정말 한 10월까지는 굉장히 하루하루가 아주 숨가쁘게 긴장되게 막 국면이 바뀌는 거라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도 올해는 지켜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슈가 많은 해겠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 이제 저희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한일 간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니까 그런 스가 총리는 굉장히 행정가형, 실무형 총리 그리고 현실적이다라는 걸 전제로 할 때 이러한 새로운 국가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 2019년 하반기부터 한일 갈등이 굉장히 지금 고조되어 있는 상태인데 무역 마찰이라든지 그거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한일 관계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중요한 관점은 결국은 대한민국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벌써 저성장기, 경기 침체기에 들어간 게 지표로 보이는데 이러한 저성장기를 어떻게 탈출을 해서 지속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의 진정한 선진국으로 만들고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청년층의 실업 문제라든지 또 중유층 이하의 서민층의 어떤 그런 소득 감소나 빈곤 문제를 어떻게 풀어갖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보다는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실무형, 현실형 총리가 나타났을 때 한일 관계를 협력적으로 잘 정상화시키고 그러한 정상화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일본의 뭐 수출도 더 늘리고 우리의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더 거기에 많이 진출을 해서 하면은 우리나라한테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일본에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상호 윈윈하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그 일본과의 관계를 재정립을 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일본에 올해 지금 많은 지금 그 정치 사회적인 일정이 몰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도 오늘 아침에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본과는 굉장히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이제 피력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한 그 정상화 쪽으로 상호 협력을 해서 서로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강의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뭐 좀
일본의 정치라든지 일본의 총리 이런 부분을 조금 살펴봤고요. 다음은 일본의 이제 경제와 기업에 대해서 조금 이제 몇 가지 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컬럼은 이제 제가 2020년 6월에 쓴 거거든요. 사실은 뭐 되돌아보면 아베 총리가 9월 16일 날 저기 스가 총리로 바뀌었는데 총리가 바뀌기 전에 한 3개월 전에 쓴 거니까 뭐 저 나름대로는 약간 좀 그래도 예측이 된 것 같아요. 다행히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뭐 마음이 좀 가벼운데요. 제가 그래서 제목도 굿바이 아베노믹스. 이제 아베노믹스의 시대는 끝났다.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제 쓴 건데, 뭐 어떻게 결과적으로 저걸 쓰고 나서 한 3개월 뒤에 아베 총리가, 물론 아베 총리가 스트레스가 많아갖고, 이제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이제 그 정권 내 2인자인 최측근인 간방장관을 하던 스가 요시히데 총리에게 이제 넘겨준 거지만, 그러한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변동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외환위기 같이 큰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 정권이 분명히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고. 그죠? 되돌아보면 아베 총리가 2012년 말에 출범할 때가 어떤 해였냐를 보면 아베 총리가 출범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던 거죠.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올해 이제 제가 아까 하나 빠뜨렸는데 올해 또 공교롭게도 2021년 3월 11일이 3.11 동일본 대지진 또 10주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은 아베 총리가 2012년 12월에 총리로 취임을 했는데 그 전에 2011년 봄에 일본에서는 거의 뭐 100년 만에 가장 큰 그 자연재해라고 하는 동일본 대지진이 저게 발생을 했거든요. 저도 당시 이제 한국경제신문의 현장 취재 기자로 그 동일본 대지진 현장에서 제일 가까운 한 뭐 30km 정도 지점인 센다이시에서 한 일주일 정도 주재를 하면서 그 취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그 2만여 명 이상의 희생자가 냈고 뭐 쓰나미로 막 마을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엄청난 피해 난 거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2011년부터 사실은 한 3월부터 한 1년간은 그 일본을 대표하는 뭐 도요타 자동차도 부품 업체들이 막 물에 잠기고 공장이 가동이 안 돼 갖고 가동률이 막 10% 정도로 떨어진 게 한 1년 정도 갔었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국민들이 그 막 공황 상태에 빠져 있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디프레스 돼 있고 그런 시기에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뭐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인데 그래서 2012년에 그 보수 성향의 그리고 일본의 부활을 외치는 이제 아베 총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 다행스럽게도 일본 입장에서는 보면은 그 아베 총리가 되고 나서 그 우리가 흔히 아는 아베노믹스 여기도 문장에 3개 제가 나오죠. 아베노믹스의 3가지의 여기 있네요. 흔히 세계의 화살로 알려진 아베노믹스의 골자는 대담한 금융화나 기동적인 재정 정책, 민간 투자 유도를 통한 성장 정책이다. 뭐 이렇게 이제 흔히 아주 뭐 엑기스만 모아갖고 3가지의 화살이라고 그러는데 그 대담한 금융화라는 뭐 여러분 뭐 크게 경제적으로 하면은 굉장히 이제 복잡한 이론이 되겠지만 상식적으로도 이거는 얘기가 됩니다. 통화량을 많이 늘려갖고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죠.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지 않습니까? 금리만 마이너스 금리를 하는 게 아니라 대출도 엄청나게 많이 해주는 거죠. 통화량 발행을 늘려갖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돈이 당연히 많이 풀리면은 통화 가치는 떨어지는 거는 뭐 너무나도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엔화 가치를 대폭 떨어뜨려갖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국제시장에서의 일본의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수출 경쟁력은 높아지는 거죠. 가격은 싸지니까 원가가 떨어져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의 주요 그 제조 대기업들이 이 아베노믹스 덕분에 한 2010
3, 4, 5년 쭉 해서 그 이제 중반대 한 5, 6년 동안 뭐 자동차를 포함해서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화학 플랜트라든지 뭐 조선 같은 거라든지 전통적으로 그 가격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이 약화됐던 상당수 제조업들이 굉장히 수출이 회복이 됩니다. 수출이 회복이 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식이 오르죠. 주식이 오르면 기업들의 자금 사정도 좋아지고 주가가 오르니까 당연히 고용도 늘리고 포함되어 있는 직원들에게 월급도 올려주고 주가가 오르니까 자산 증대 효과로 주식을 투자하든 아니면 그 주식으로 올린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늘리니까 뭐 식당도 될 것이고 관광 여행 업종도 되고 호텔 숙박업도 잘 되고 뭐 다 그렇죠. 그렇게 돼서 그런 대담한 금융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건 아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책, 그 과감한 기동적인 재정 정책, 정부 지출을 늘려갖고 뭐 인프라 투자를 늘린다든지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많이 늘리거나 아니면 이제 서민들이라든지 약자 계층에 많이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것까지는 어느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 세 번째가 진정한 일본이 그 경쟁력을 회복을 하고 이제 성장이 정상 궤도에 오르려면 이제 그 아베의 세 번째 화살, 그렇죠? 기업들에게 민간 투자, 새로운 어떤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신산업이 많이 생겨갖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된다든지 고용을 많이 늘리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전문 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그 두 번째 화살의 한 중간 단계 정도만 성과를 내다가 세 번째 어쨌든 그 신성장 동작을 만드는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거에는 가지를 못했다. 그 분야는 실패를 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데다가 공교롭게도 이제 그 2020년에 그 코로나가 생기면서 세계적으로 경제가 다 어려워지니까 각국들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나라만 봐도 현상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정부에서 엄청나게 지금 금리를 낮추고 돈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 근데 경쟁국들도 다 돈 풀기 경쟁을 하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을. 경쟁국들도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엔화 가치를 낮춰서 수출을 늘려갖고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뭔가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만들려는 아베노믹스의 기본적인 골격의 첫 번째 화살 자체가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는 그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크게 보면은 아베노믹스가 사실은 원인적으로도 이제 종결될 수밖에 없었던 게 지난 20년 코로나의 어떤 결과론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얽히고 또 뭐 아베 총리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거기 스캔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 정치자금 사용 문제라든지 이런 게 얽힘으로써 그 장기 집권에 또한 뭐 그 국민들 입장에서도 한 8년 이상 지속되면서 8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장기 집권에 대한 그런 지도자에 대한 좀 실망감, 누적된 피로감 이런 게 쌓여서 이제 아베 총리가 스스로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 그 아베 총리의 마지막 한 작년에 한 8, 9월 달까지의 상황이라는 거를 한번 이제 우리가 복기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또 하나 일본 경제 하면은 우리가 이제 결국은 경제를 움직이는 주체는 기업이죠. 기업이 강하고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야지 세계적으로 많이 수출이 되고 또 수출이 많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수출 의존도 내수시장 규모 차이는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출이 잘 돼야지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는 거는 거의 뭐 일치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에서 그 최첨단에 있는 주역은 누구냐? 당연히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재벌에 막 이제 뭐 그동안에 한 1960년부터 한 50년 정도 이제 우리나라가 막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 의존도로 그게 또 하나 차이거긴 합니다. 뒤에도 우리가 좀 보겠지만 일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대화 산업화를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50년이 넘었거든요. 그럼 적어도 일본은 자본주의의 뿌리의 역사가 150년이 넘었다는 거죠. 근대 자본주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럼 150년 동안에 그 축적된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저 밑뿌리부터, 밑바닥부터 커온 조그만 중소기업, 자영업소들이 커져갖고 지금의 어쨌든 일본의 거대한 경제력이나 축적된 부를 만들었는데, 상대적으로 근대 자본주의만 보더라도 1868년이지만 사실은 에도 시대라고 하는 1600년대 초반부터의 도쿠가와 막부 자체에도 그 학자들은 일본에서 상업 자본주의가 융성을 했다고 보거든요. 1900 상인 자본주의. 그러면 1600년 정도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일본의 자본주의의 역사는 400년이 훨씬 넘습니다. 상인 자본주의, 그 다음에 기업.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본의 그런 기업의 역사를 보면 일본 경제가 이렇게 해서 일본이 그래도 한때는 아까도 본 것처럼 1인당 GDP에서는 1970년도, 80년도에는 미국을 앞섰고, 경제력 규모에도 지금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일본 사람들, 일본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도성장기에 비해서 저성장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잃어버린 경제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잃어버린 20년, 30년은 말은 안 되거든요. 왜냐? 아까도 제가 지표로 보지만 일본이 20년, 30년을 잃어버렸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1인당 GDP는 4만 5천, 6천 달러에서 지금 4만 달러 안팎으로 한 20년 정도를 유지를 하지만, 전체 국가적인 GDP 기준으로 보면은 최근 벌써 40년 가까이 세계 3위 국가를 유지를 하고 있고, 향후 적어도 한 20년 정도는 3위 국가를 유지하기 때문에 과연 잃어버린 20년, 30년을 우리가 지금 추격자 입장에서 그렇게 봐야 되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또 다른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어쨌든 일본 경제를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든 주역은 기업인데, 기업 중에서도 재벌이죠. 우리나라에 또 재벌 그러면 한국에서 왔나 그런데 하는데, 사실은 그 재벌 이제 일본어로 자이바치죠. 그런 기업 연합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제가 재벌의 그 역사 여기 잠깐 써놨거든요. 부자의 대명사로 널리 쓰이는 재벌의 원조가 바로 일본이다. 재벌은 국가의 정책 지원에 힘입어 급성장했다.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등장한 재벌은 당시 부호의 가족, 동족의 폐쇄적인 소유 지배 아래 성립된 다목적 사업체로 정의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868년 메이지 유신과 함께 그 지방을 중심으로 어떤 특정 지역에서 강력한 경제력을 발휘하는 그런 경제력 집단이 생기면서 이제 재벌이라는 용어가 생겼는데, 이게 더 이제 재벌 하면은 일본 경제를 대표하는 걸로 된 거는, 거대 기업이 된 거는 이제 일본이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 이제 군국주의로 가면서 이러한 기업들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통치를 하고 지원을 해주면서 군수산업으로 다 전환을 시켰거든요. 대부분의 기업들을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그 한국의 지금 징용경 배상 문제도 결국은 이 재벌 기업의 군국주의 하에서 역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1900년대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에 들어가면서 상당수 일본의 거대 그런 기업 집단들이 그 병참을 직접 무기를 만들거나 병참 물자 수송을 하거나 하면서 그 전쟁을 백업하는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와 재벌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정경일체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재벌 문제가 된 게 이제 정경유착인데, 일본은 사실은 정경일체입니다. 그리고 1945년에 2차 세계대전 종전이 되면서 그러한 군국주의화를 해체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이제 미국이죠. 연합군이죠. 미국 주도를 해갖고 재벌 해체 작업이 진행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재벌을 다 쪼개 놓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다시
지금도 일본에 보면은 그 유명한 뭐 4대 재벌들이 있습니다. 미쯔비시, 뭐 미쓰이, 스미토모, 뭐 도요타, 여기도 이제 얘기가 되는 닛산 자동차 이런 기업들이 다시 1960년, 70년대 그 일본이 수출 주도용으로 다시 바뀌면서 이런 거대 기업들이 자연적으로 다시 이제 그 어느 정도 규모까지는 부활하는 게 일본의 큰 구조가 되겠고,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일본은 그 정치 세력과 재계 세력이 굉장히 협업이 잘 된다. 그리고 끈끈하다. 근데 그게 단순히 어떤 뭐 정경 유착의 차원이 아니라 일본 경제, 일본의 자본주의의 그런 성장 과정에서 어쨌든 일본적인 특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일본식 자본주의, 뭐 일본식 경영 뭐 이런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러한 일본식 자본주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치권과 재계의 그 협업이 진행이 돼 있고,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미국에 의해서 재벌 해체가 진행이 됐지만 지금도 어느 정도 그 재벌은 살아 있다. 다만 이제 조금 또 이제 이건 뭐 조금 더 깊이 다뤄야 될 얘기지만, 또 우리하고 조금 다른 거는 그 재벌 해체되는 과정에서 원래 창업주의 가문들의 후손들의 그 지분이나 이런 거는 대부분 지금 그 재벌 집단에서 원래 창업주의 지분들은 1%가 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뒤에 우리 도요타 자동차도 좀 보겠지만 대부분 이제 금융자본주의, 거대한 은행에서가 최대 주주화를 정부가 이제 유도를 하면서 대부분 이제 그런 기관 투자가들이 그 재벌 집단의 대주주 역할을 하고, 물론 상당수 이런 재벌 기업에서 아직도 오노 그 창업 가문들의 오노 후손들이 경영자를 하고 있지만, 그 지분 구조로 볼 때는 절대적인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게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어떤 재벌 개혁을 이제 쭉 진행을 하는데, 저도 뭐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 얘기를 오늘 많이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일본식으로 어느 정도 재벌 오너 가문의 지분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왜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재벌의 형성은 짧게 봐도 1868년에 메이지 유신, 더 길게 보면 1600년부터 한 400년, 500년에 걸쳐서 일본적인 토양, 일본적인 문화, 일본인들의 그러한 가치관 속에서 그렇게 형성이 된 거라서, 그러한 일본 구조가 과연 우리나라에 맞느냐, 잘 적용이 되느냐 라는 거는 조금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것 정도로 한번 또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제가 그 일본에 대한 새로운 생각 이렇게 책을 쓰고 나니까 이제 평소에 같이 뭐 연구 모임이나 공부를 같이 하거나, 아니 이제 기업에 아시고 싶은 분들, 아니고 최근에 이제 수업에 만나보면은, 아니면 일반 투자가들, 저희가 시사 아카데미에서도 최근에 워낙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관심을 갖고 계신, 소위 요즘에 얘기하는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아갖고, 저희도 2021년 1월에 저기 일본 경제와 주식 관련해서 지금 수업을 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시사 일본어하고 홈페이지에 와서 지금 유튜브로 신청을 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 최근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우리나라 사회적으로는 뭐 주식과 부동산이라는 거는 뭐 모든 분들이 가장 큰 관심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저도 그래서 일본 경제와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분명히 다르고, 그리고 일본 분들이나 한국 분들이나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성향이 다릅니다. 특히 저기 어떤 리스크를 감내하려는, 아니면 리스크를 선호하는, 어떤 자산에 투자에 있어서도 선호하는 자산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 분들은 제가 한 지금 30년 이상 뭐 지인분들도 많고 친하게 사는 건데, 사실은 주식 투자 인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처럼 많지 않아요. 주변에 보면 주식 투자하고 계세요? 하고 제가 한 10분한테 물어보면은 주식 투자하고 있다는 분이 한두 분밖에 안 돼요. 거꾸로.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막 증시가 화랑일 때는 막 늘었다가 또 장이 꺼지면 줄고 그러는데, 최근에 보면은 제 근처에 있는 우리나라 지인이나 뭐 이렇게 주변에 보면 주식 투자하세요? 그러면 10분 중에 한
절반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다르죠. 그 어떤 주식에 대한.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일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잃어버린 30년 동안 사실상 경기가 좋을 때도 연간 이자율이 1%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 아베노믹스 이후에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한 지가 벌써 10여 년 가까이 되는데도 그럼 결국 그건 돈이 많이 풀리고 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소득이나 자산이 있는 분들은. 그런 금리를 따지면 일본 부동산 주식은 단순히 유동성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엄청나게 올랐어야죠. 그죠?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단순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결론도 이겁니다. 일본 시장이 버블이 생겼거든요. 아까 1980년도에 2차 세계대전 동전 이후에 1950년 한국 전쟁을 계기로 일본이 굉장히 이제 그 전쟁 특수를 누리면서 고성장기에 들어갑니다. 1950년 중반부터. 그래서 1950년부터 주식이 꺼지기 시작하는 1989년 연말 12월 31일까지 실질적으로 한 40년 동안은 한 번도 꺾임없이 경제성장이 우상향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1985년 플라자 합의부터 1990년 사이에 연평균 주식이 막 30%, 40%씩 한 5년간 계속 오릅니다.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버블 경제라는 게 1980년대 중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는 1990년. 그리고 부동산은 주식보다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늦은 1991년 하반기 정도부터 이제 조금씩 등락을 보이면서 빠지는데, 근데 아까 여러분 그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1994, 5년까지는 실질적으로 일본에서는 굉장히 경기가 좋았어요. 국민소득도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가 그 시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시간의 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주식이나 부동산이 실물 경제가 좋기 때문에 오르고 실물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떨어지는 그 기간은 그것도 국가마다 다르겠죠. 반응이 빠른 나라가 있는 반면 느린 나라도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주식이나 부동산 버블이 1980년대에서 90년 사이에 이제 그 전환점을 보인 거는 경기로 볼 때는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은 책도 보고 얘기도 들어보면은 1990년부터 주식과 부동산이 1990년, 91년, 92년에 이렇게 조금 마이너스로 갔다가 반등하고 이럴 때 당시에 일본에 있는 그런 투자자나 주민들은 버블이 깨지는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못했죠. 한 1995년 정도까지는. 적어도 1990년에 시작된 어떤 조정이 전에 같으면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면서 또 떨어지는 게 쭉 되는 게 10여 년 걸렸거든요. 초기에 1990년대 말까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냐면은 그 버블이 실물 경제로 인해서 어떤 실물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지고 실물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부동산도 이제는 꺾이고라는 게 시장에 반영되려면 일본의 경우에는 적어도 5년 이상 걸렸다는 거죠. 단순히 볼 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의 사례가 맞다. 일본의 사례가 대로 한국이 갈 거라고는 절대로 말할 수도 없고 최근까지 보면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의 지금 한 2000년 적어도 이후에 최근 한 2010년 이후에 2020년까지의 최근 10년을 보면 한국의 경제 성장의 신성장 동력이라든지 성장의 방향이나 패턴은 분명히 한 1990년 정도에 제조업으로 성장했을 때 일본하고는 많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의 자본과 지식, 기술 아니면 어떤 제도를 갖고 와서 정착시켜서 따라간 게 한 1960년에서 한 1990년, 2000년대까지 한 3, 40년은 그런 패턴으로 갔는데 유심히 보면 이것도 아직은 이제 정립할 수는 없습니다. 한 10년 뒤에 봐야지 그걸 정립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현상적으로 보면 적어도 2010년에서 한 2020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경제가 지금 침체가 된 거는
예를 들어서 고성장에서 연간 7%, 5%, 한 4% 성장하다가 한 2% 정도로까지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런 저성장 패턴은 일본식으로 가는 건 맞지만 그 안에서 생기는 어떤 업종 변화라든지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업종은 일본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일본은 여전히 최근 30년, 40년 동안 그 거대한 제조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다 차지하고 있고 일본의 핵심 기업이라는 게 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물론 우리나라도 몇몇 유명 대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대기업을 보더라도 주도하는 대기업 내에서도 업종의 변화는 여러분 보세요. 1997년 외환위기 때 살아남은 20대 기업 중에서 지금 그 전에 기업은 15개도 안 됩니다. 30대 기업으로 맞춰죠. 한국에서는 벌써 최근에 원 제너레이션 한 30년 사이에 적어도 한 50대 그룹 중에서 한 3분의 2 이상은 다 사라졌다는 거죠. 그 경제 환경 변화에 적응 못한 기업들은 다 벌써 사라지고 새로운 기업들 아니면 기존의 대기업에서도 굉장히 경쟁력 있거나 업종을 많이 다각화하거나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게 갖춘 업종들만 지금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는 게 일본하고의 조금은 차이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버블이 꺼질 거냐 안 꺼질 거냐는 거는 뭐 사실은 뭐 저도 뭐 모르는 거고요. 사실은 뭐 아무리 전문가분들도 알 수가 없는 거고. 그건 결국 시장이 보여주는 거니까 시장의 결과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제 작년 2월에 그 오사카 고베 지역에 가서 부동산 시장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019년 말까지는 그 아베노믹스의 효과로 인해서 주식하고 부동산이 상당히 많이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아까 주식만 얘기하더라도 이 89년 말 정점에 39,000까지 갔던 일본의 그 주가 지수가 바닥일 때 2000년대 초반에는 7,600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아베노믹스로 인해 갖고 지금 오늘 2월 중순 현재 보니까 28,000을 넘었어요. 거의 이제 3만까지. 그럼 예를 들어서 정점에 지금 75%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주식 수준. 부동산도 마찬가지. 평균적으로는 도쿄의 전체 그걸 보니까 그 1990년 정도의 버블기 정점의 평균 지수에 비해서는 아직도 도쿄가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도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라든지 오사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 아니면 우리 한국 여행객분들도 많이 가서 활동하고 있는 후쿠오카라든지 이런 그 유명 도시의 가장 비싼 지역의 상업용 건물이나 가장 비싼 아파트 가격은 버블 정점을 지금은 뛰어넘었거든요. 이게 바로 좀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전체적인 평균 지수는 30년 전 가격을 회복을 못하고 있지만 특정 지역의 가장 비싼 지역은 버블기보다 지금 회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것도 일본의 경우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는 같은 방향으로 제가 가지 않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일부에서는. 큰 패턴이 또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부동산이나 주식을 그래서 일본에서 분명히 참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간다라고는 저는 뭐 간다 안 간다도 저도 판단할 입장은 아니고요. 다만 현상적으로 그렇다는 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아마 투자자 입장에서나 아니면 자산을 관리하시는 분 입장에서 나름 굉장히 중요한 그 참고 자료로는 일본의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활용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상당히 바닥에 비해서는 부동산과 주식이 많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 하나,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아직 정점을 회복을 못했지만 인기 있는 대도시 지역에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은 정점을 회복했다라는 게 요 하나의 두 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부동산이나 주식에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쪽 분야의 그런 리포트를 우리 시사 아카데미에서도 일본 경제하고 주식 부동산 설명회를 올 2021년에 한 분기별로 주기적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또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일본의 재계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의 재계는 정치 권력하고 거의 동전의 앞뒤로 아주 일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그 재계를 이끌고 있는 게 이제 경단련, 니혼 게이단넨, 일본어로는 그러게 되는데, 뭐 한때는 그 경단련 회장이 재계 총리라고 이제 불릴 정도로 막강한 이제 그 경제 권력을 가졌는데, 일본 게이단넨이 보면은 사실은 정치권에서 하기 어려운 거를 미리 이제 시그널을 주는 게 많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정책 변화라든지 경제 정책이라든지 복지 제도라든지 그거를 미리 사회적인 어젠다로 던져놓으면은 정치권이 한 6개월, 1년 뒤에 이제 따라가면서 부작용도 줄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일본의 그러한 패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현상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나타난 것처럼 일본이 디지털화에 굉장히 느리다라는 게 나타나 있어요. 인프라 구조나 이런 건 다 잘 돼 있습니다. 활용을 안 해서 그렇지 안 쓰고 있지. 근데 보면은 그 코로나에 작년에 보면 어떤 그 확진자나 감염자들을 체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동선 체크라든지 아니면 그 저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그 재난지원금을 그 보내줄 때도 이게 막 서류가 복잡하고 그래서 막 국내 언론에도 많이 나왔죠. 일본 언론에도 나왔죠. 막 도장 문화라든지 그 종이 문화, 팩스 문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요번에도 나왔죠. 우리나라 요번에 그 3차 지원금 할 때 아침에 신청하면 오후 3시에 받은 분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는데 며칠, 또 돈 지급하는데 며칠 막 걸려갖고 최소 막 일부 지자체는 막 한 달, 2달이 걸려도 받아야 될 분들한테 지원금이 도착이 안 되는 그런 그 디지털화에 굉장히 좀 느린 거를 보여준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게 또 다는 아니죠. 뭐 꼭 그렇게 막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막 엄청나게 빠른 게 최선이다. 디지털화가 최선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물론 시대적 트렌드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하여간 그 디지털화하고 관련해서 일본의 재계 총리, 일본의 재계를 대표하는 게이단령이 굉장히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가 일본이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바뀌고 일본이 약한 그 디지털 관련 산업, 데이터 관련 산업을 경쟁력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주어진 기회다. 이 기회를 활용을 하면 일본 경제가 다시 부흥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2류, 3류 국가로 떨어질 거다라고 아주 날카롭게 그 사회에다가 이제 비판을 했는데 뭐 상당히 저도 공감이 가는 거고 아마 들어볼 만한 얘기 같습니다.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꼼꼼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러한 2020년에 일본이 장기 침체가 계속이 돼 있고 정권도 교체됐고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여러 가지의 그런 약한 고리나 그 제도가 많이 나타나면서 이제 그 정경 게이단넨 회장도 디지털화를 이제 재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그 변화되는 기업들이 이제 드디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창업 기준으로 그러니까 도요타 그룹 전체로는 지금 창업가의 4대째가 도요타 사장을 하고 있고 초기에는 이제 방직기 옷감 같은 걸 만드는 방직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초기 창업자의 아들이 자동차 사업부를 만들었거든요. 그 자동차 사업부 기준으로 하면 지금 사장이 3대째 사장이 돼요. 그래서 한 창업으로 따지면 자동차 기준으로 하면 한 80년쯤 되는데 작년에 아주 도요타에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요타의 지금 3대 사장이 도요다 아키오. 그래서 이건 뭐 내용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그래서 자동차 이름은 영문으로 TOYOTA 토요타가 됩니다. 저 가문의 성에서. 근데 가문 이름, 성 이름은 토요다입니다. TOYOTA. 그래서 뭐 요거까지 뭐 알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뭐 이왕이면 정확한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흔히 잘 모르시는 분들은 도요타 자동차가 도요타 가문의 이름을 빌려온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도요타 가문 그 이름은 고유명사지 않습니까? 그게 오류네 하고는 도요타 아키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가문 이름은 토요다가 정확한 거고요. TOYOTA. 회사 이름은 TOYOTA, 토요타. 그래서 아마 뭐 저도 이거 찾아보니까 그 초기에 회사 이름을 만들 때 토요타 자동차 하니까 너무 좀 힘이 없어 보이고 회사 이름이 약해 보인다고 그런 이제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갖고 회사명은 좀 강력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어쨌든 글로벌화로 해외로 수출을 되려면 세계 시장을 겨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도요타라고 만들었다고 뭐 그런 얘기가 적혀 있더군요. 여러분들도 뭐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요타 자동차는 창업 80년 만에 지난해 그 자동차 회사에서 그 4차 산업 시대, IT 시대에 맞춰서 모빌리티 회사로 변신하겠다라는 게 도요타 자동차의 향후 큰 비전이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보면은 뭐 향후의 우주 산업이라든지 어쨌든 좀 그 움직임과 관련한 사업, 자율주행차라든지 뭐 쉐어 자동차라든지 이런 모빌리티, 움직임과 관련된 관련 서비스, 거기에서 어떤 파생하는 산업을 향후에 자동차 만드는 제조회사가 아니라 모빌리티 관련 제조회사로 바꾸겠다는 게 현재 도요타 자동차였고, 공교롭게도 최근 연말 연시에 보니까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대 기아 자동차도 사명도 바꾸고 모빌리티 회사로 이렇게 바꾸고 해서 향후 보면은 이제 지금 그 코로나 시대에 우리 현대 자동차와 기아차가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그래서 세계 5대 자동차고 향후 이 새로운 전기 자동차, 수도 자동차, 이 모빌리티 시대에는 이제 뭐 세계 주요한 미국의 GM이라든지 독일의 폭스바겐이라든지 토요타, 현대차 해갖고 세계적인 한 5대 자동차 그룹이 향후 미래의 자동차 시장을 놓고 격전을 벌일 것이다 라고 이제 이런 전문가들의 그 예측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도 향후 도요타 자동차와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 그룹 간의 그런 선의의 경쟁, 저는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국이 마이너스 경쟁을 할 필요는 없죠.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시장이 있어서 빅5의 경쟁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 장점을 잘 활용을 하고 서로의 시장과 인력을 잘 활용해서 세계 빅5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대자동차가 세계에서 5위 내지 6위 정도인데 한국이 1위 하면 가장 좋고 1위가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2위를 하면은 지금 6위에서 2위 올라가는 거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럼 일단은 3위, 5위, 4위, 3위로 간 다음에 10년, 20년 뒤에 1위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도요타 자동차가 만약에 어떤 강점이나 장점이 있다고 하면 그 강점이나 장점을 더 잘 좀 수용을 하고, 또 거꾸로 우리가 잘하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나라가 지금 IT라든지 이런 모바일, 뭐 SNS 이런 데서는 굉장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이 일본 분들은 가장 많이 쓰는 이제 모바일 메신저가 우리나라에서 합작한 네이버 거라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사실 90% 이상이에요. 회사명을 밝히지를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장점, 우리의 잘하는 기술, 제품은 일본 시장에도 과감하게 더 많이 팔고, 일본의 주요한 기술이라든지 어떤 뭐 소재, 부품, 장비가 사실은 양국 간에 지금 무역 마찰에 지금 기본 발단이 됐는데, 소부장 제품도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잘 갖다가 우리가 잘 만들었으면은 100% 우리가 만들어서 만드는 것보다는 생산 코스트가 정말 10분의 1도 안 듭니다. 모든 몇만 개 들어가는 부품을 다 우리가 국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양국 관계가 어려우니까 자꾸 그런 국산화에 매달리게 되는데, 그거는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뭐 수출 금지하는. 서로 잘 협력만 되면 훨씬 더 코스트를 다운시키면서 세계 시장에서 훨씬 더 경쟁력을 갖고 더 많은 세계 시장 점유율을 가질 수 있는 제품이나 산업이나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선의의 경쟁, 그래서 일본을 잘 활용을 해서 선의의 경쟁 상대로, 결국 최종 종점은 당연히 이제 그 길에서 일본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할 수 있게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생각을 같이 해보고, 우리가 오늘 이제 일본 관련해서 조금 더 실체를 제대로 공부해 보겠다는 것도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뭐 지금 보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영 환경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도요타도 크게 80년 만에 이제 변신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본의 작년 하반기 통계를 보니까 상장 기업 중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진 기업이 여기 있습니다. 보면은
3분의 2 정도가 이제 줄었고요. 한 3분의 1은 그래도 오히려 좋아진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코로나 수혜 업종이나 수혜 기업이 됐는데 요런 그 좋아지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아무래도 저 비대면 관련한 뭐 업체들은 실적이 오히려 막 예를 들어서 배달 업체라든지 좋아지고 있는데 요런 변화된 환경 속에서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을 좀 유심히 관찰해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좀 참고할 만한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소프트뱅크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가 정말 일본의 핵심은 뭐냐? 역시 이제 제조업이죠. 일본은 튼튼한 중소 제조업이 많다라는 거. 물론 대기업 제조업이 강한 게 많지만 그 밑바닥에는 그 이제 소재, 부품, 장비 같은 전통적으로 100년, 200년 된 그런 풀뿌리 제조가 함께 또 그런 자영업 수준, 소상공인 수준의 그런 만드는 식품 관련 업체들, 예를 들어서 막 500년, 1000년 된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이제 니온슈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그 니온슈 하면은 쌀로 빚은 청주가 일본에서 이제 니온슈라 그러거든요. 니온슈 이제 고유명사입니다. 일본 슈 해서 니온슈인데 이제 이거는 고유명사기 때문에 쌀로 만든 청주를 일본의 고유명사로 니온슈로 부른다. 이렇게 오늘 한번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일본에 뭐 여행 가시거나 혹시라도 무역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이제 니온슈를 잘 만드는 업체들 보면은 소위 얘기하는 그 장인 정신, 모노츠쿠리 적어도 500년, 100년 이상 1000년 이상 된 막 이런 엄청난 저 오래된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그 니온슈 메이커들이 어떻게 이 시대 변화를 살아남고 계속 영속할 수 있었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니온슈 제조 메이커들을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우리나라 그 지금 중소기업들은 보면은 경영 환경 바뀌면서 지금 막 굉장히 생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 중에서 오랜 그런 전통 산업 중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의 어떤 강점이 뭘까? 특징, 공통된 특징이 뭘까?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 그 중소기업들이 불황타개를 하고 향후 이제 살아남는 그런 좋은 이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니온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을 좀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마 좀 재미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 같은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그 결국은 기업이 창업을 하고 나서 100년 정도를 살아남는다는 거는 적어도 한 3대, 4대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하던 일 하나만 가지고 흔히 이제 우리가 일본 그 기업들 보면은 한우물을 파는 기업이 많다. 전통 기업이 많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런 면이 많지만 그러한 한우물을 파는 게 과연 한 가지만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완전히 기존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제품과 완전히 벗어나서 엉뚱하게 다른 일을 안 한다는 거지 기존 하던 한 가지 제품, 한 가지 기술만 한다는 게 한우물의 의미는 아닙니다. 일본에서 그 한우물 장수 기업들 보면은 한 가지 일을 하되 거기에서 연관된 파생된 조금 더 깊이 있고 조금 더 활용이 된 업종으로 이제 다변화를 하는 거죠. 완전히 엉뚱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다변화, 또 부가가치를 늘려갖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런 일본을 대표하는 어떤 시미즈 같은 기업들이, 시미즈 건설 같은 기업들이 향후에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미래 스마트 시티를 건설한다든지 해양 도시를 개발한다든지 뭐 이런 사례 같은 거, 또는 여기 쭉 보면은 그 뭐 간장을 만드는 기업들, 깃꼬망 뭐 이런 것들도 간장 하나만을 만들면서도 100년 이상 기업이 되기 위해서 국내를 벗어나서 가장 일본의 전통 간장이지만 제3세계에 막 일찍 진출해서 마케팅도 활발하게 한다든지 이런 그 장수 기업들의 그런 변신 노력,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일본이 역사가 길고 장수 기업들이 많은 거는 그건 뭐 사실이니까 그 살아남은 장수 기업, 그냥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변신하고 탈바꿈을 해서 장수를 했느냐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우리 기업들에게도 유용한 이제 정보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자연 이런 거를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에 왜 일본인들이 지금
뭐 확진자가 많이 생기느냐, 일본인 특성이 뭐냐, 이런 것도 이제 요즘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일본 분들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특성, 일본 분들 개인적인 어떤 캐릭터적인 특성, 뭐 이런 게 많이 작용을 했다라는 게 이제 슬슬 이제 사회학적으로도 일본인들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보면은 일본인들은 평소 변화에 느리지만 국가적인 위기라고 판단이 되면 혁명적인 전환을 해왔다. 이거죠. 그래서 평소에 변화를 잘 안 하고 기존 제도와 전통을 지키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보수적이고 기존 뭔가를 바꾸려고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그래서 코로나가 잘 안 잡히고 그냥 느슨하게 관리가 되는 게 아무래도 일본적인 특성이 바탕이 됐다.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에 하나 제가 또 이제 일본 사회적으로 그 강점을 얘기하면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도 이제 뭐 대학이 많은데 일본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지역이 균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주요 도시들이 전국적으로 많고 상대적으로 웬만한 지역에 가면은 다 안정적으로 수준이 웬만큼 유지가 돼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라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은 일본의 좋은 대학들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산돼 있다라는 게 하나의 큰 이유가 아닐까. 그리고 전국의 좋은 대학들, 특히 이제 이공계 대학이 많은데 그러한 이공계 대학이 전국 주요 도시의 거점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산업도 이제 백업을 시켜주고 있고, 그리고 유능한 인재들, 좋은 인재들을 지역에서 탈출하지 않게 잡아두기 때문에 일본이 안정된 사회 구조가 유지되지 않나라는 것도, 요거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최근에 우리 그 수도권 집중 현상, 특히 대학의 서울 몇 개 대학들로의 그런 인재의 그런 집중화 현상이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일본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저도 뭐 일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하고 다를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대처를 하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아, 일본 사람들은 역시 한국하고 많이 다르구나. 근데 그 다름의 가장 원천적인 이유는 뭘까라고 저는 이제 고민을 하면서 보면은, 물론 제 생각이 아닙니다. 또 많은 분석된 자료들도 있는데, 결국은 일본의 그 자연 환경, 그런 재해가 많은 일본의 자연 환경이 어떤 일본 사람들의 그런 성격 형성, 어떤 사회적인 제도적인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주기적으로 빈발하게 발생하는 그 대지진이라든지, 그리고 주기적으로 자주 터지는 화산이라든지, 그리고 매년 여름만 되면은 막 엄청나게 피해를 주는 그런 그 폭우, 이런 거, 자연재해가 많다라는 게 어쨌든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특징과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자연재해가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개인적인 성향보다는 뭔가 집단적인 성향, 어떤 조직을 더 우선하는 성향, 그리고 급격한 그런 개인주의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좀 이렇게 국가주의적인 성향으로 그런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자연재해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도 뭐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뭐 최근에 여행도 많이 가고 있는데, 일본이 굉장히 산악국가라는 것도 뭐 하나의 그런 자연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커진 국력으로 당당한 한일 협력 시대를 열자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주기적으로 자주 뭔가 마찰을 빚는데, 그 마찰을 빚는 배경에는 일본에서 한국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본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양국은 자연 환경이라든지 어떤 역사적으로 국가의 생성과 발전 과정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섬나라 국가인 일본하고 우리의 작으면서 그 대륙에 붙어 있는 반도 국가인 한국하고는 굉장히 이게 원초적으로 다른 게 많은데, 양국이 서로 다름이라는 거를 기본적인 그 바탕에 깔고 상대방을 보고 이해를 하면은 훨씬 더 그 다름의 간격, 거리가 좁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일본, 아까 전에도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 발전,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구성원인 대한민국 국민이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 사는 삶, 조금 더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그런 대한민국의 국익 관점에서 한일 관계를 보자. 그리고 그것도 냉정하고 차분하고 긴 안목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일본이 최근 뭐 장기 침체를 겪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1980년도, 90년대에 비해서는 많이 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주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종종 나타나는 뭐 노벨 과학상 분야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저력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이라든지 기초산업, 어떤 우리보다 그 저출산 고령화 이런 데서 활용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활용 가치가 여전히 아직 많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일본과의 어떤 대응을 하는 그런 좀 자세를 가져보자라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이 너무너무 세계적으로 가장 가깝다. 비행기로 1시간, 2시간이면 일본의 전국 어디나 연결이 되는 초연결 사회라는 거니까 세계적으로 또 가장 또 다른 나라가 또 일본하고 접근하는 게 또 우리하고 다릅니다. 워낙 가깝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일일 생활권이 돼버린 이 시대에 지금 코로나로 발이 묶여 있긴 하지만 언젠가는 정상화 되지 않겠어요? 2021년 뭐 한 중반기 정도 되면 아마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초연결 사회다라는 걸 좀 염두에 뒀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활용 가치가 높다라는 게 일본은 벌써 선진국 중에서 10년 이상 인구 감소에 접어들어 있고 어쨌든 그 저출산 고령화에 있어서도 고령화 같은 경우에도 벌써 일본은 전 인구 65세 이상이 전 인구의 30% 가까이 되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고령화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보다 한 20년 정도 앞서서 고령화 저출산으로 바뀌었거든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인구 감소라든지 고령화 시대에서 사회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겪어보지 않은 나라는 어떻게 바뀌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10년, 20년 사이에 최근 사회적으로 어떤 경제 구조적으로 아니면은 개별 그런 사람들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어떤 그 가치관이라든지 엄청나게 10년, 20년 사이에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 달라진 거를 가장 잘 참조해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우리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변화된 모습을 잘 관찰하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라든지 지식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그 시장을 잘 활용을 하면 최근 우리나라의 그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아주 유능한 그 고학력, 그 역량 있는 젊은 청년층들의 그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한 취업 시장의 제공 측면에서도 일본이 최근 한 10여 년 전부터 그동안에는 어떤 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소 같은 단순 서비스 일자리를 주로 한국인들이 많이 갔는데 최근 한 10여 년 전부터 일본의 대기업이라든지 어떤 금융회사라든지 아니면 지자체라든지 상당히 그런 고인력 고역량, 고능력을 가진 그런 인력 자리에 한국인의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아주 많이 진출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젊은 인재들이 일본과 물론 근데 이제 일본과 본인의 성향이 좀 맞아야 됩니다. 일본하고 제가 차이점이 많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회 구조적으로 또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면에서. 그래서 본인이 판단할 때 아, 나는 일본적인 그런 풍토나 사회 환경 속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젊은이들은 일본 시장을 아마 제가 보면 두들려 보면은 국내에 노력한 것보다 뭐 그보다도 조금 사실 많이 안 하더라도 훨씬 더 괜찮은 그런 자리에 특히 이제 일본이 지금 디지털화라 막 전환을 한다고 하니까 그 디지털화 관련한 쪽에서 새로운 좋은 일자리, 전문직 일자리들이 지금 많이 생겨날 거거든요. 물론 지금 벌써 생겨나고 있고요. 최근에 한 10여 년 사이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IT라든지 모바일, 메신저 쪽에서도 많이 진출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일본의 취업 시장이 상당히 좀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뭐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저 나름대로 그동안에 겪은 일들 또 나름대로 이렇게 좀 공부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일본의 실체를 좀 정확히 보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본 토대 위에서 긴 안목으로 한국의 국익관점에서 일본과 선의의 경쟁을 하면 양국에 지금 좀 쌓여 있고 얽혀 있고 꼬여 있던 관계도 좀 풀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어떤 경제 성장 동력이라든지 젊은이들의 일자리의 제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일본 시장을 좀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